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영남대학교 대학원 풍수지리 전공 분야하고 원광 디지털대학교, 저희들은 이제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데 특히 이 영남대학교가 소재한 데가 지금 경북 쪽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우리 대구 경북 쪽에 또는 뭐 경상도 일원에 계신 우리 학우님들도 좀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이 학문적인 교육 또는 인적 교육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활발하게 일어나면 우리 풍수 분야의 학문적 발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감히 여기 영남대학교 기라성 같은 풍수 선배님들 계신 데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주전공은 아니지만 전원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두서없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목을 전원주택의 풍수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풍수를 이야기할 때는 풍수가 뭐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분하면은 음택풍수, 양택풍수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현대 생활을 하는 우리 시대의 풍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그런 풍수적 접근 방식이 요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주어진 시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요. 전체를 제가 풍수 갖고 있는 제 생각을 모두 다 말씀드리긴 짧은 시간입니다만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에 관한 것도 하나의 저는 용도 풍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양택 풍수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양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관공서 풍수 또는 뭐 아파트 풍수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전원주택의 풍수는 전원주택의 용도에 맞는 그런 어떤 풍수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용도풍수라는 그 용어 자체는 제가 아마 이 학계에서 처음 쓰는 용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를 현대화하고 전문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용도풍수적 사고방식으로 양택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용도풍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순서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서론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얘기가 좀 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원주택의 기원, 우리가 소위 전원주택이라고 그러는데 전원주택이라는 개념이 사실 서구적인 개념인가 아니면은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온 개념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원주택의 입지적 특이성, 특히 제가 의뢰를 받은 주제가 입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입지적 특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 특이성은 이제 도가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가, 육아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주제인 풍수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전원주택의 현대적 가치, 현대적 의미와 그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입지와 건축 형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대의 이상적인 전원주택과 입지, 그러면 동서양의 이런 개념이 합쳐진 그런 전원주택의 개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전원주택인데 그것이 과연 이상적인 전원주택의 건축 형식 또는 입지를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언급했고요. 그래서 6번 결론에서는 그 발표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을 말씀드리면 전원주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농경지나 녹지 따위가 있어서 시골의 정치를 느낄 수 있게 교외의 지역주택이다. 뭐 이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그렇게 꿈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전원주택 생활을 또는 전원생활을 꿈꾸고 시골로 갔던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또는 실패를 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도 흔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패의 원인은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의 풍수는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용도 풍수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표하는 내용은 우리가 건축법에서 28가지의 용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용도 중에 한 가지로서 물론 전원주택은 이제 단독주택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풍수의 한 분야로 전문 분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그런 쪽에 전문가를 우리가 발굴하고 양성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연구는 전원주택의 개념을 정립하고 동서양 사례를 분석하고 현대적 개념의 전원주택의 성격과 입지 조건을 논하기 위한 실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주택의 기원과 용도적 성격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동양적 개념에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이 도읍지나 읍성 성 내에서 벗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이제 자리 잡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4세기경에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도연명이라는 분이 이제 두 가지 내용에 우리가 전원주택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도화원기가 되겠습니다. 도화원기는 이제 말하자면은 배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신선의 동네에 들어가서 도끼자루 섞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신선 바둑 두는 거 구경하고 왔는데 다시 속초에 돌아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더라. 뭐 그런 얘기를 다 알고 계시죠. 그 얘기가 도화원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귀거래사라는 게 있는데요. 귀거래사는 사실은 이제 도연명이라는 분이 벼슬을 하다가 이제 그 벼슬을 집어치우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은둔하는 말하자면 이제 유가적 조선시대 유가들이 많이 예송했던 그러한 글 중에 하나가 바로 도연명의 귀거래사다. 그래서 도연명이라는 사람은 도가적인 사상과 유가적인 사상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전원주택의 입지나 여러 가지 성격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가지고 송대에 주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주희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도연명이 얘기한 그러한 입지 내지는 그러한 사상을 이어받은 터잡기, 건축하기, 전원 생활하기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실현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무의산이라고 이제 복건성에 있는 무의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산 그 속에 말하자면 무의구곡이 있는데 무의구곡 중에 가장 가운데 정도가 해당되는 오곡에다가 자리를 잡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전원주택을 지은 거죠. 거기에 정사 조선시대 때의 선비들이 이제 갖고 싶은 집 중에 하나가 이제 정사죠. 말하자면 별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제 12세기경에 무의산 오곡의 은병봉이라는 그 봉우리 아래에다가 탐관 당중우를 탄핵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사직서를 내고 그 지방을 내려와서 언도를 주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정사의 시초가 된 거죠. 성리학을 정립한 주의의 사상을 따라간다는 우리 조선 성리학자들, 조선 선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상당히 프로토타입 내지는 기준이 되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 이제 서양적 개념의 그 전원주택이라 그러면 결국 이제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로마 시골에 있었던 집의 유형으로서 이제 빌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국, 로마 황제 시대의 상류주택으로 보여지는데요. 로마식 빌라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빌라와 전원형 빌라다.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빌라 미스터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 그래서 폼페이 제후의 날 그 화산 폭발했던 베수비오산을 배경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지도상에 이 베수비오산이 있고 이게 이제 구글상의 그 미스테리 빌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아 빌라 뭐 이렇게 해서 이태리 말로 미스테리로 가는 길이라고 해놓고, 이 산이 이제 말하자면 그 폼페이 그 화산 폭발을 일으켰던 폼페이 시를 전체 마그마로 덮게 했던 그 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입지 조건들이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게 화산 폭발하기 전에는 어떤 형태의 산이 있는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로 보자면 이제 필봉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빌라의 자리는 결국은 이 베스비오산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 건축 형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이런 그 빌라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이런 회랑 형식이죠. 기둥이 있고 이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고 큰 막이 되어 있지 않고 통로이면서 이렇게 회랑으로 쓸 수 있는 건축 요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중정 형식, 우리로 치자면은 입구자형 평면에 마당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형식의 주거 형식이 이제 건축 형식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드리안 빌라예요. 이게 이제 전원형이 되겠습니다. 그 로마시에서 이제 좀 떨어진 그 티볼리에 위치하는데요. 그 이제 입구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구글로서 제가 이제 로드 뷰를 찾아보니까 결국 뒤쪽에 있는 이런 산들과 상당히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드리안 빌라의 건축 형식을 보면 이제 이건 하드리안이라는 그 로마 황제를 위한 그 여름용 별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화려하죠. 이런 그 연못이나 이런 극장 같은 이제 각종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이런 호화 형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빌라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이 하드리안 빌라를 기준으로 해서 빌라라는 용어가 유행하게 됐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도시 내에 가면 신축 빌라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 빌라하고는 좀 격이 다른데도 우리가 빌라라는 말을, 빌라라 하면은 이제 다세대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 된 듯한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왜곡된, 변질된 빌라가 되겠습니다. 관악구 언천동 그 삼동네에 있는 빌라인데요. 삼하고 관계는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밑에 이제 이런 뭐 건축법상 알게 모르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회랑 비슷한 형식이 생기고, 이 건축 용어는 이제 비록 빌라 같은 이제 빌라가 돼버린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빌라와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전원주택과는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전원주택의 그 입지적 특이성을 보게 되면, 도가적 입지라는 것은 결국 이제 도화원기에서 근거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는 별유, 천지, 비인간이라고 해서 도가적 그 이상 입지는 결국은 인간 세상이 아닌 거죠. 이제 인간이 없는, 뭐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신선이 사는 동네, 이런 얘기가. 이건 이제 중국 장가게 갔을 때 제가 찍었는데요. 영화 아바타를 여기서 이제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사실은 이 속세하고 이
실제로 이 신설계하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속세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뭐랄까요, 비유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런 비유된 그 터잡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적인 개념에서 보면 주로 이제 사찰의 암자라든지 그런 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암자이지만 이제 도가적 성격이 많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강원도 춘천 쪽에 가는 청평사 입구에 다리를 건너게 돼 있는데 이 다리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선동교라고 이렇게 써 있죠. 여기를 건너가면은 이제 여기는 신선이 사는 데다. 그죠? 이 속계와 신선계가 이렇게 다리로 구분되어 있는 이제 선동이라는 이런 개념의 용어를 쓰는 것은 거기다가 그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유명한 것들은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복일도죠. 섬나라 복일도에 보면은 고산 윤선도가 이제 동천석실이라고 산 위에다가 한 칸짜리, 딱 한 칸짜리 이제 집을 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동천석실 안에서 제가 그 문자 프레임을 통해서 찍은 사진인데, 요 맞은편 산 아래에는 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제 낙서제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낙서하는 그런 낙서가 아니라 절길낙자에다가 이제 책 써자, 글 써자, 책을 즐기면서 보는 곳이다 해가지고 이 맞은편 산자락에 서로 자기가 통제하는 그런 집을 지어놓고 이 복일도에 들어가서 신선처럼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복일도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풍수적으로 얘기할 게 많죠. 윤선도 선생은 사실 풍수의 고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복일도를 왜 그러면 윤선도가 복일도라는 것을 택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건 뭐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만, 보통의 섬들은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제일 높은 곳이죠. 뾰족하게 산 형태로 돼 있고, 주변이 이제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형식인데, 복일도는 가운데가 움푹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파져 있고, 주변에 이렇게 산 능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말하자면 수구 쪽이 되는데, 수구 쪽에도 이런 섬들이 수구막이로서 이제 잘 관세가 되어 있고, 이 안쪽을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이쪽 안에 떨어지는 물을 모아놓은 저수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이쪽에는 생활용수 내지는 농업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쌀 농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섬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섬 안쪽이 안 보이는 거죠. 그만큼 온둔하기 좋고 신선처럼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동천석실 짓지 않았나. 그래서 이름도 부용동이라고 이러죠. 부용동은 뭐냐면은 이제 연꽃이 떠 있는 거죠. 이 전체를 섬을 연꽃으로 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동천석실은 이쪽 부분에 있고요. 이런 산의 모양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론에 의하면 이제 천마사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복원되기는 하지만 이 문 프레임 안쪽으로 이런 길한 천마사가 들어오고요. 이 낙서제에서 맞은편 동천석실을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동천석실 앞에는 이제 이런 뭐랄까요, 범상치 않은 바위, 그 신선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이런 바위가 천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식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그 윤선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도가적 입지라고 보시면요. 요것은 이제 유가적 입지를 볼 수 있는데, 유가적 입지의 기본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귀거래사, 예전에 귀거래사라는 그 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거래도와 무의구곡도, 무의구곡도는 이제 무의구곡이라는 건 이제 주의가 있었던 동네를 그 무의산의 그 물줄기에 그걸 그린 그림인데, 그게 이제 조선 유학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성리학적 개념과 함께 굉장히 흠모했던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정사 건축의 그 입지 조건을 결정짓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들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하회마을 그 강 건너 쪽에 있는 이 겸암정사인데요. 겸암정사는 사실은 요 겸손할 겸자에 바위 앞자를 썼는데 이 겸암이라는 사실 요 형제 바위가기도 한데요. 요게 이제 강 중간에 요 바위가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겸암 유운용 선생의 그 정사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태계 선생이 써주신 그 겸암 정사를 글씨입니다. 제가 뭐 혼자 스스로 이 현판 글씨를 이제 좀 감상을 하면은 겸손할 겸자가 있고 바위 앞자가 있고 이 정사 글씨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위 앞자라는 요 글씨만 조금 작게 쓴 것이 보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겸암이라는 거죠. 겸손한 바위. 겸손한 바위는 어마어마하게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작게 이렇게 쓰신 게 아닌가. 제가 이 현판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태계 선생이 글씨 저렇게 못 썼을까? 비뚤비뚤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의미를 한번 부여해봤고, 겸암정사에 앉아가지고 그때 제가 2003년도에 갔었는데요. 마침 그 겸암 선생의 후손분들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바둑을 두고 있는 이런 장면을 제가 찍게 됐어요. 이런 게 이제 신선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화를 들어보면 유운용 선생이나 유성용 선생의 그 바둑 실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죠. 그 다음 사례를 들면 이제 소세원 같은 건데요. 소세원은 이 정암천이라는 이 천이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나루배를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소세원을 들어가죠. 그 소세원에 들어갈 때 정상적인 출입문은 없죠. 출입문은 없는데 출입문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그 대나무 숲 이 언덕 위로, 저는 이걸 이제 문지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문지방을 넘어가면 이제 선동이 나옵니다. 신선이 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가적 입지임과 동시에 또 유가적인 입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오곡문이라